물리 공부를 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적성도 맞는 것 같아서 대학원에 가보면 어떨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번 영상은 그런 학생들과 자주 주고받는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비교적 쉽고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학부 과정에서는 물리학의 기초를 되도록 골고루 배워야 하는 반면에 대학원에서 전문가 과정을 밟을 때는 여러 연구 분야 중 하나를 택해서 깊이 파야 해요. 연구 분야 분류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훌륭한 학자가 되려면 서로 다른 분야를 넘나들 줄도 알아야 하지만 편의상 많이 사용하는 분류 방식을 알아두어서 나쁠 건 없겠죠? 첫 번째 분류 방식은 이론과 실험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자연과학이나 공학에 비해 물리학은 이론과 실험의 분업이 조금 더 뚜렷한 편이에요. 뉴턴 이후 물리학 역사 초기에는 이론과 실험을 병행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대략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부터 이론 물리학자는 실험 물리학자도 아니고 수학자도 아닌 별도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요. 아인슈타인 선생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네요. 20세기 이후 이론과 실험 양쪽 모두 뛰어난 업적을 낸 학자의 대표로는 페르미 선생을 들 수 있어요. 페르미 선생보다 조금 후배인 파인만 선생이나 란다우 선생만 해도 이론 물리 안에서는 정말 넓은 범위에서 업적을 냈지만 실험 연구를 직접 하지는 않았죠. 물론 이론 전공이라도 실험을 어느 정도 체험해 봐야 하고 실험 전공이라도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렇지 못하면 물리학자가 아니라 인간 계산기나 실험 로봇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물리 연구 분야를 나누는 또 다른 기준은 연구 대상의 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미시적인 영역을 다루는 핵물리, 입자물리가 있고요. 조금 더 큰 원자와 분자의 물리를 편의상 광학과 묶어두고요. 분자들이 결합해서 만드는 고체나 액체를 다루는 응집물질 물리가 있어요. 조금 더 큰 범위의 지구 물리학은 보통 물리학과가 아닌 별도의 학과에서 연구를 하죠. 마지막으로 가장 거시적인 영역을 다루는 천체 물리와 우주론이 있어요. 천문학과는 물리학과와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합쳐져 있기도 하죠.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점은 우주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핵물리 입자물리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연구 분야 분류도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정확히 설명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연구 분야와 연구자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제 짐작으로 이론과 실험 분류를 놓고 보면 한 학과 안에 이론 전공자가 적으면 한 10%, 많으면 한 40%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 홈페이지 외에도 인터넷에 좋은 참고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딱 두 개만 언급하기로 하면 과거에 이루어진 중요한 업적을 알아볼 때 도움이 되는 곳으로 노벨상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최신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에 좋은 곳으로 퀀타 매거진이라는 온라인 잡지를 추천할 만해요.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부 때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성적도 웬만큼 잘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죠. 학부 때 이만큼 잘했으면 대학원 가서도 계속 잘할 수 있는 것 맞나? 학부 때 하던 공부와 대학원 가서 할 연구 사이에는 제법 큰 차이가 있어요. 공부는 남들이 만들어서 잘 정리해둔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공부에 도가 텄기 때문에 얼마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얼마나 지식을 늘릴 수 있는지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고요.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인류 역사에 아직 등장한 적이 없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교적 쉽고 간단한 연구도 실패 가능성이 커요. 이론 계산이든 실험 측정이든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들지 미리 알기도 힘들어요. 내가 몇 달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서 어떤 과제를 3분의 2쯤 완성했는데 갑자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연구자가 같은 결과를 먼저 발표해버리면
내 과제는 물거품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험난한 연구자의 길에서 필요한 마음가짐을 딱 하나만 들라면 저는 주저없이 능동적인 태도를 고르겠어요. 제가 대학원 갓 입학한 학생들과 연구 분야나 지도교수 선정에 관한 면담을 할 때 반드시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학부 때 또는 그 이전에 본인 스스로 힘으로 작게나마 연구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과제라도 선생님 또는 다른 사람이 준 문제를 푼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미 답이 잘 알려져 있는 별거 아닌 문제라도 아이디어 구상부터 계획, 실행, 결과 정리까지 자기 주도적으로 했다면 인정할 수 있어요. 조금 민망하지만 제 개인 경험을 예시로 들게요. 먼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자기 단원 앞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구면 전체에 전하가 균일하게 퍼져 있을 때 구 외부의 전기장은 구의 중심에 전하가 몰려 있을 때의 전기장과 같다. 결론만 써 있고 증명은 없었어요. 마침 미적분과 벡터를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던 때라 계산으로 증명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전기 포텐셜 개념도 제대로 익히기 전이라 다짜고짜 전기장을 구하는 적분식을 세워서 구면 전체에 걸쳐 적분을 했어요.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고 대학 교과서에는 답이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저의 풀이 방식이 별로 세련된 것도 아니었지만 문제도 스스로 만들고 답도 스스로 찾았다는 점에서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대학원 가서 물리 연구를 잘하려면 학부 때 배운 물리 전공 기초 지식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외에 또 갖추어 두면 좋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가 다음 질문이에요. 체력, 정신력, 인간관계 등등 모든 사회생활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건너뛰고 그 다음 단계로 갈게요. 너무 뻔한 답인지 모르겠지만 수학, 컴퓨터, 영어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셋 다 일종의 언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이론 물리학자가 수학자보다 더 수학을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도 물리에 필요한 만큼 수학을 하다 보면 학부에서 수학 부전공을 한 사람 수준을 금방 넘어서곤 해요. 수학 중에서 어떤 주제를 어떤 순서로 공부하는지는 수학과에 있는 교과 과정과는 꽤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필요하면 언제든 수학을 더 배울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라고 하겠어요. 수학을 대하는 이론 물리학자의 입장에는 상당히 개인차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절로 수학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인슈타인, 디락, 파인만 같은 대가들은 활동 당시 최신 수학을 굳이 찾아서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말 독창적인 물리 아이디어를 냈고 그걸 이어받아서 새로운 수학을 만든 후대 학자들에 의해 수학 교과서에도 이름을 올리는 명예를 누렸어요. 요즘 시대의 컴퓨터 활용의 중요성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주 넓은 분야 사람들이 공통으로 활용하는 도구는 물론 소수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 도구 다루는 법도 배워야 해요. 옛날에는 손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수치 해석적으로 다룰 때 주로 컴퓨터를 활용했는데 요즘은 손으로 풀리는 미적분이나 급수 계산도 컴퓨터가 해주고요. 심지어 수학적인 증명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고 해요. 꼭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여차하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초 지식과 경험을 쌓아두는 것은 꼭 필요해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 역할을 하는 동안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어 실력을 계속 키워야 해요. 토익, 토플 같은 시험 점수 잘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거죠. 이미 학부생 시절부터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발표를 이해할 만큼 영어 실력은 필요하고요. 대학원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토론하고 논문을 쓰고 발표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게 돼요.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학자로 성장하려면 물리 연구를 넘어서는 대중 강연이나 연설도 해야 하고 외국 대학, 기업, 정부를 상대로 연구의 중요성을 설득할 수도 있어야 해요. 대학원에 입학하고 나면 금방 알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는 대학원 생활의 전체 구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우선 대학원 과정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임을 강조하고 싶어요. 어렸을 때 운동 잘하는 소리 좀 들었다고 모두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나 학부 과정에서 웬만큼 물리를 좋아하고 잘 했어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상당한 경쟁의 압박을 느끼게 될 거예요.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에 대비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하고요. 대학원 운영 방식은 나라마다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큰 틀에서 석사, 박사 과정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흔히 이공계 대학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는 일이 잦은 공대 일부 학과들은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운영하기도 해요. 반면에 주로 순수 물리학 연구자를 키우는 물리학 대학원은 석사, 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가끔 예외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안내를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물리학 대학원의 종착역은 결국 박사학위인데요. 학위를 따는 데에 얼마나 걸리는지 감이 있는 게 좋겠죠? 이것도 학교에 따라 세부 전공에 따라 지도 교수에 따라 본인 연구 주제와 능력에 따라 편차가 큰데요. 아주 예외적으로 적게 걸리는 사람은 3년 안에 마치기도 하고 오래 걸리는 사람은 10년 넘게 투자하기도 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석사, 박사 합쳐서 이론 물리는 5, 6년, 실험 물리는 그보다 1, 2년쯤 더 걸린다고 보면 대략 맞아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종종 있고요. 대학원 과정도 약간 성격이 다른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대학원에 처음 입학하면 보통 물리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따야 해요. 기초가 잘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봐서 통과하는 절차도 거쳐야 하죠. 그리고 연구 분야를 정하고 연구를 도와줄 지도 교수를 정해야 해요. 지도 교수가 정해진 다음에도 한동안은 해당 분야 책이나 논문을 붙잡고 공부하는 과정이 있지만 조만간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연구 과제에 참여를 하게 되어요. 연구가 잘 되어서 성과를 얻으면 논문 형식을 갖추어서 전문 학술지에 출간을 해야 하고요. 성과물이 어느 정도 쌓이면 슬슬 박사 졸업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학술지 출간과 학위 논문을 별개로 여기는 관례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은 학술지 출간 결과를 묶어서 정리하는 식으로 학위 논문을 구성하는 것이 흔한 일이에요. 출처 표기만 명확히 하면 자기 표절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모든 단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를 고르라면 저는 주저없이 지도교수 선정과 연구 성과물 출간 사이의 구간을 들겠어요. 수업과 시험도 다 통과했고 나름 경쟁을 뚫고 지도교수도 잡았는데 그 이후에 1, 2년 동안 매일 연구에만 전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제 결과가 나올지 눈앞에 잘 안 보이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래도 같은 과정을 거쳐간 선배들과 소통하고 함께 연구하고 있는 동료들과 힘을 합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주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란 학생이라면 대학원도 국내에서 갈지 아니면 해외로 나갈지 고민해 볼 수 있어요. 해외 유학에는 더 다양한 기회가 있고 물리 공부 이외에도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유학 준비에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떨어져 생활하면서 고생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할 거예요. 유학 갈 때 가장 큰 문턱은 언어 장벽이죠. 영어를 쓰고 좋은 학교도 많고 다른 장점도 있는 미국을 먼저 고려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영어가 통하는 나라로는 영국을 비롯해 몇 개 나라가 더 있고요. 유럽 대륙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해당 국가 언어는 구사하지 못하고 영어만 한다면 아무래도 활동 반경에 조금 제한이 생겨요. 아시아권에도 일본, 중국, 인도 등의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유럽에 비해서도 외국인이 활동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라 더 논의를 하진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학생들이 오해할까봐 서둘러 덧붙이자면 해외 유학은 선택의 문제인 반면에 국제 교류는 무조건 필수예요. 국내에서 대학원을 다닌다고 해도 국제학회나 여름학교, 겨울학교에 참여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과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고요.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요. 또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연구원 생활을 해외에서 하는 경우도 아주 흔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학원에 관한 기본 배경 지식을 모두 갖추고 나서도 계속 주저하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 튀어나오는데요. 제가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주 받는 질문과 답을 몇 가지 더 공유합니다. 물리 전공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라는 말이 지난 수십 년간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이 취업을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을까요? 나는 박사학위가 있으니 반드시 대학 교수가 되어야만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정말로 취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다른 분야에 취업하는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흔한 일이죠. 정도는 덜하지만 대학원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요즘 시대에 박사학위자를 원하는 곳이 대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대학원에서 한 분야를 전공했다고 해서 평생 그 분야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요. 물리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다른 분야로 옮겨서 오히려 더 크게 성공한 분들이 많아요. 금융이나 컨설팅 업계에 진출한 분들, 컴퓨터 업계로 간 분들, 생명정보학, 통계학, 경제학, 심리학, 철학 등 다른 학문 분야의 교수가 된 분들 등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쪽 분야를 공부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느 업계든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적당히 섞여 있을 때 변화하는 시대에 보다 잘 적응하면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해요. 학부에서 물리학이 아닌 다른 전공을 하다가 조금 늦게 물리학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소위 이공계 전공이라고 부르는 전공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학생은 우선 학부에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물리학을 어느 정도 해두고 대학원에서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하면 처음부터 물리 전공한 학생들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여기 왼쪽에 제가 잘 아는 후배 물리학자들의 학부 전공을 나열해 보았어요. 거꾸로 학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다른 전공으로 옮기기도 하는데요. 물론 공학 전공도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수학이나 철학이 종종 눈에 띄어요. 학부 때 물리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성적이 그다지 우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론 물리는 학자로서의 성취도와 학부 때 성적 사이에 어느 정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학부 성적이 연구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학부 때 정말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 성적이 중간 이하다. 그러면 대학원 진학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부족한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나만의 필살기가 있다? 그러면 한번 주변의 교수님이나 선배와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이나 외국이나 대학원 진학할 때 학비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좋은 대학일수록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물론 그만큼 입학하기 위해 경쟁을 뚫어야 하겠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좋은 대학의 석박사 통합 과정은 등록금 면제와 생활비 보조를 제공하는 편이에요. 그 대가로 강의 조교나 연구 보조원 의무가 부과되지만 큰 부담은 아니고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생활비 보조 액수가 아주 넉넉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학생 본인 생활 유지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본인 이외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부 장학금을 추가로 받으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요. 그냥 수업 듣는 것 이상으로 진지하게 공부를 해본 학생들은 다 공감하는 이야기인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게 많아질수록 오히려 세상에 알려진 지식의 양은 한없이 많고 그 중에 내가 아는 건 정말 얼마 안 된다는 느낌이 들죠. 이래서는 내가 대학원에 간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될까 겁도 나고요. 여러분들만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석학들도 어느 시점엔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세계적인 석학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모르는 게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이 점에 관해 참고하면 좋을 자료 2개의 링크를 걸어둘 테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론 물리학자의 길을 꿈꾸는 어린 학생들은 누구나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이 뛰어난 업적을 이루는 상상을 한 번쯤 해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해도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만 나온다면 어쩌면 좋을까요? 냉정하게 확률을 따져보면 내가 제2의 아인슈타인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의 교수님들만 놓고 봐도요. 모두 엄청난 경쟁을 뚫고 나름 성공한 분들이지만 대부분 교과서에 이름 한 줄 올리기도 힘들어요. 결국 결과보다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어쩌면 뻔한 조언으로 돌아가야 하겠어요. 물리학 전통을 건축에 비유한다면 내 역할이 기둥을 세우는 것에 한참 못 미치고 잔심부름이나 청소 수준에 머무른다고 해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고요. 인생 계획 세울 때 나이도 중요한 변수가 되죠. 학부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 진학해서 부지런히 공부하면 20대 후반 정도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에 비해 적게는 2, 3년, 많게는 5년 이상 늦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실패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걱정이 들 수 있어요. 수학, 이론물리, 컴퓨터 과학 등 일부 분야는 나이 제약을 어느 정도 많이 받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1년, 2년 차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웬만하면 늦어도 30대 초반 범위에서 박사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론물리로 박사학위를 받고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사람도 많은데요. 학부생들이 상상하는 것에 비해서는 30대 초반까지는 의외로 기회가 많은 반면에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기회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다루지 않은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